자, 특강 첫 시간입니다. 너무 큰 강치를 잡았는데, 그죠? 어쨌건. 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경호처와 국정원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문 논술을, 4회니까 좀 시간이 빡빡하긴 하죠, 그죠? 요 수업에, 특강 수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국정원 논술이 올해부터 바뀐다고 분명히 많이 공지를 했고 예시를 했으니까 당분간 아마 지금 설명회 열리고 있는데 말들이 조금 다르고 있어요. 그죠? 말을 아끼는 설명하는 그 국정원 직원도 있고 아니면 아예 노골적으로 아마 국정원 논술이 아마 아이고 그냥 일관적으로 말씀드릴까 혹시 경호처 여기 계십니까? 경호처 지원하는 분 두 분 계시죠? 국정원 논술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국정원 논술이 인문 논술로 바뀐다. 이런 오론의 얘기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가 돌기도 하고 또 그 말을 일단 아끼기도 하는데, 일단 국정원 그 개정된 시험령에 의해서 분명히 올해 아마 바뀌는 변화가 있을 듯 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쪽도 확실히 얘기를 못하니까 아마 한국사 논술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완충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분명히 인문 논술로 바뀔 듯 합니다. 이게 우리 예상하는 범위고. 그러면 가장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2002년부터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인문 논술로 다시 환원한다면 결국 읽기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게 된 건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각 인문학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섭렵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그런 자료를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제가 특강을 개설을 했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이 그동안 작년, 재작년 준비했던 그 분들이 연락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 시험 삼아 한번 수업을 깔고 그거에 의해서 계속 자료를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일단 수업을 진행을 이걸 한 겁니다. 경호처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또 바뀐 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국정원과 경호처를 같이 묶어서 수업하기 적절하게끔 분량도 똑같고 그 다음에 인문 자료를 토대로 했던 것도 똑같기 때문에 인문 논술의 경향성은 결과적으로 두 회사 전부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4회면 뭐 빠듯한 시간인 건 분명한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방향 잡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좀 워밍업으로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 숙달되자마자 끝나겠지만 숙달되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읽고 저와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자료 해석, 뭐 예상할 수 있는 뭐 제시문은 꽤 많이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꼭 하셨으면 합니다. 수업 진행은요, 2시간 좀 넘게 한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내용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초안을 잡고 하나 쓰시고, 저한테 제일, 이 수업에서 좀 특기할 만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쓰신 걸 제가 첨삭을 해드린다는 것 때문이기 때문에, 수업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그 논술 강좌를 스스로가 열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논술 스킬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적절하게 어떻게 그 내용을 쏟아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한 과정의 결과물을 힘들더라도 요 자리에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 토탈 한 2시간 반 정도까지 수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글을 쓰시고 다음 주 토요일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 글을 개인적으로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리고 돌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추후에 질문 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진행. 4회니까 아마 설이 끼어 있어가지고 실적으로 하루가 더 뒤로 갈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 달만 해도 3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바로 여러분들 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요일 수업은 없고 그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4회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설명드릴 게 좀 많긴 하지만, 사실 지금 드릴 수 있는 설명사항은 아니고, 그건 추후에 또, 경우 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자료를 보시면 좀 두툼하긴 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부담스러우실까봐, 일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문학 자료들 많이 배치하지는 않고요. 오늘 공부하신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관련된, 오늘 뭐 개인과 사회의 관계의 쟁점을 다룰 텐데 매주 이럴 거예요. 두 개의 쟁점을 다룰 거예요. 오늘은 워밍업 한번,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신 자료가 다음 주에 원문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 이거 원문을 이렇게 독해하는 거구나. 라고,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토대로 해야지 다음 주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두 개의 또 쟁점을 다루고, 그러면, 우리가 토탈,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면은 한 8개 가까운 쟁점을 다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그 카테고리 상에, 아, 여기 논술에 대한 주제가 이런 범위 내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도모가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첫 장에 나와 있는 논술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건 뻔한 얘기예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글이 제대로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 의도 파악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푸셔야 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어처는 제외예요. 경어처는 기출문제 의미가 없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기 계시는 경어처 지원하는 분들은 과거 기출문제에 큰 의미가 없고요. 2018년 문제만 참고하시면 돼요. 꽤 까다롭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수월한 문항이 아니었어요. 2018년에. 그러면 기출문제는 나중에 맨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한번 시험 삼아 드려볼 테니까 이게 국정원의 역대 기출문제였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냥 간단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건 출제 의도 파악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게 고득점의 하나의 전략인 건 분명하죠. 도대체 국정원과 경호처가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항을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높여야 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겠죠. 그죠? 그 문항을 통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실 그거에 대한 해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니까 단박에는 완성되기 좀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자, 답안 구성할 때 감점 요인을 배제하는 거. 뭐 너무 기본이겠죠. 그죠? 우리는 원고지 쓰는 법은 아니지만 물론 경호처는 원고지고 그 다음에 국정원은 자, 줄로 쓰여진 답안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처음부터 논술에 대한 작성 방법을 어느 정도로 숙달리게끔 자꾸 깨끗하게 쓰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당연히 자 기술하는 방법이지만 답안 채점할 때 감점 요인에서 벗어날 거고 기본적으로 국정원과 경호처에 지원하는 분들은 보통 항목을 이렇게 구별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평가받지? 할 때 그 밑에는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한 건데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회사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다른 공기업의 채점을 일단 들어갔을 때 보통 요구하는 기준들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10개에 제가 들어간다면 8, 9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국정원과 경호처도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국정원은 국가관이겠죠. 그죠? 국가관과 정보 안보관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요. 경호처는 경호 마인드가 일단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회사가 워낙 특수하니까 채점 기준에서 그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항목은 요 4, 5개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시문 이해력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인문 논술의 핵심이에요. 그죠? 얼마나 제시문이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간파하는 게 일종의 이해력과 분석력이 전체 100을 놓고 본다면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기 때문에 논리력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논리적인 일관성과 타당성은 자, 점수는 뭐 그거에 거의 못지않은 점수를 자, 일단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성과 독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논술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얼마나 적절하게 창의적 대안을 끌어내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한 거.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의 일반 수업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겠습니까? 국정원 논술과 경호처 논술은 문제 해결 논술이에요. 문제를 스스로 끌어내가지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독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나머지는 국정원과 경호처는 아마 이 비율보다 낮을 것 같아요. 표현 능력이나 아니면 형식이나 뭐 등등인데
20%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더 낮지 않을까 싶고 아까 얘기했던 다른 항목이 일단 추가되겠죠. 또 3번 보시면은 창의적인 논리 전개라고 얘기하는데 말은 좋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필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간파하셨으면 여기에 자기의 논리적 구성력을 엎어가지고 창의적인 답을 끌어내는 게 바로 논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이고 자 천편일률적이고 말 그대로 답답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끌어낸다면 아무리 논리정연한 그래도 채점 부분에서는 장점을 받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 주변 경쟁자가 대부분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되겠지. 최소한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건 평소에 공부 축적량이에요. 형식적으로 공부하시면은 당연히 그 가운데 그 바운더리 속에서 자 일단 답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자 논술 연습은 사고력과 병행합니다. 이거야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주제를 드릴 텐데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저와 같이 수업하는 건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스리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제가 제2학원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스터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주고받아야지 그게 완성이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공부하면 뭐해 혼자 그죠? 내가 그 속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비판의식이 누군가 툭 튀어나올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공부한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만의 갇힌 공부 말고 조금 더 윤활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스터디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일단 방법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도움되냐면 스터디는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팀에서 일단 무슨 소재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초이스 방법 자체가 상대의 논술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대안을 끌어내고 비판을 내가 막고 역비판을 하고 등등의 과정은 논술 수업에서도 그러니까 논술과 토론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이 분리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죠. 다행스럽게도 경호처, 국정원 전부 다 면접이 중요한 회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면접 대비도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 주제는 개인과 사회입니다. 저 같으면 처음에 문제 낼 때는 당연히 이거 내겠지. 그죠? 개인이냐, 사회냐.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이분법적 구조에서 선택 구조입니까? 선택 구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을 중요시하는 일단 사람들은 그 사상적 기반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면 공동 또는 전체 또는 사회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충돌이라고 얘기하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공부해 가지고 오셔야 돼. 그럼 제가 자유주의자의 원문, 쉽게 말하면 대표적으로 뭐 로크의 일단 원문을 제가 끌어내 가지고 여러분들 드리거나 공동체주의자가 테이프주의인 사람이 테일러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테일러나 왈저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샌델 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릴 거야. 그럼 이런 걸 자체를 제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힌트를 한번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공부해 가지고 오시는 거야. 야, 공동체주의는 뭐가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는 뭐다. 이런 걸 개념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죠? 아니, 다 제공하는 거 아니었어요? 제공은 실마리만 드리는 거고 각자 공부하셔야지.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주에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고 나서 이런 원문을 이렇게 해석하구나 그래서 같이 풀이하는 거죠. 그죠? 그 남은 시간 또 다음 주제로. 그죠? 우리가 좀 시간이 빡빡한 편입니다. 자, 내용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여러분들 근대 시민혁명입니다. 뭐 역사적 과정이라 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자, 이 혁명기가 17, 8세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게 나왔어요 하면은 시민혁명기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쭉 보신다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세시대 때는 교권이 워낙 셌기 때문에 속권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세속적 군주의 힘은 사실 교권에 턱도 없이 미달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군주의 권리냐 아니면 교황의 권리냐. 십자군 전쟁의 결과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황의 힘이 훨씬 더 셌던 게 세계의 주된 역사였죠. 그죠? 그러다가 르네상스기가 그냥 간단히만 들으십시오. 14세기 이후에 르네상스 시기가 열리면서 바로 인간의 휴머니즘 같은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교권 이외에 다른 권력의 힘이 있다는 걸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시기야. 이게 바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개인주의가 나오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근데 이게 오래 일단 계속 번성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온 게 절대 왕정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각 국가가 강력한 군주의 힘에 의해서 개인주의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 아닙니까? 한번 르네상스를 통해서 휴머니즘이라는 게 뭔가를 맛봤던 사람들은 그게 명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그만의 압제라도 이걸 견디지 못해요. 그 폭발적인 힘이 바로 뭐로 나왔냐면 17세기 바로 시민혁명으로 탄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가 바로 계몽주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요거 시민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문에서 시민혁명기의 그 대표적인 3대 혁명이라고 있는데 처음이 나오는 게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1688년이니까 17세기 후반이죠. 다시 자, 요 시기적으로 한다면 우리 자유주의 일단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자, 1688년이니까 17세기 때 영국이 일단 명예혁명이라는 게 나오고요. 자, 이건 영국의 의회주의가 확정됐던 중요한 혁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세기에서는 미국에서 자, 미국은 최초로 어떤 국가겠습니까? 공화국 국가 아니겠습니까? 공화국으로 탄생한 나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국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등장했던 게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합니다. 루소나 아니면 계몽학자들의 큰 영향을 받았던 혁명이 바로 이 놈이에요. 그죠? 자, 그 끄트머리에 나왔던, 18세기 끄트머리에 나왔던 게 프랑스의, 자, 대표적인,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3대 시민혁명인데, 결과는 엄청났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 이런 속성들이 드디어 꽃을 피기 시작했죠. 그죠? 이 사상가들이 누구예요 하면은 이 밑에는 계몽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죠? 그러면 이 대표적인 학자들이 사회계약설의 그 대표적인 학자인 로크나 홉스부터 얘기하면 홉스, 로크, 루소로 이어지는 학자들이 바로 요 계몽사상의 일련의 사상적 기틀이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혁명기는 몇 세기입니까? 17, 18세기죠. 이때가 바로 자유주의가 탄생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 천부 인권이라는 게 개인의 권리라는 걸 알게 해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나 짐이라고 불리는 절대군주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이러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막 도래를 합니다. 자, 요게 표현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이고, 시민들은 본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했고, 이러면서 개인의 자유가 경제적 부르주아의, 즉, 돈을 가지고 있는 유산자들의 이 결합적 과정에서 엄청나게 폭발력을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19세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자유주의의 극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번성을 이루게 되다 보니까 시민이 절대적으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사회의 주인공이 됐고 역사의 중요한 변환점을 일단 맞이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기였고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혁명이 같이 진행되면서 더블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해요. 이중혁명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시대가 정말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르네상스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서지기 시작했던 그래서 개인이 얻었던 자유와 개성이 조금 더 완성이 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고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밑에다가 낙관론적 사고를 갖게 돼요. 인간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죠? 자,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경구가 결국 인간의 이성적 위대한 힘을 얘기하는 즉 인간 시대의 도립이죠. 이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신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가 일단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경향이
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로 즉 20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하면 개인의 일단 자유가 드디어 사회 영역과 부딪히고 있는 그 과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불협화음 과정에서 제시문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기 이후에 나오는 자, 일단 자유주의와 이전부터 잠재되고 있던 공동체주의에서 더 나가서 전체주의, 즉 사회에서 가까운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지점이 20세기 막 시작되면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한다고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걸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 밑에서 보시는 이러면서 산업혁명에 따른 개인주의 극단이 결과적으로 집단에서 개인을 몰아내가지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소외 현상까지 이르른다. 아주 기본이고 상식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걸 우리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전에 고등학교 교과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뭐 인문계에서 문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이 아마 사회교과에서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단순한 개념은 분명히 아니고요. 이게 바로 철학을 사고로 한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사회 명목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논술 개념을 쓰셔도 좋아요. 사회 명목론적 시각이다. 그럼 이건 뭐다? 개인이 더 중시하는 사회다. 그죠? 자, 사회란 명목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지 않으며, 말 그대로 개인은 사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는 이름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고겠죠. 자, 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상호 관계일 뿐 사회가 개인을 간섭할 수 없는 이게 사회 명목론적 시각입니다. 그럼 관점의 차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내가 단락에서 자, 본문에서 쓸 수 있는 자, 문장 구성에서 내가 뭘 써야 될지를 빨리빨리 읽어내셔야 돼요. 그죠? 사회 명목론을 촌스럽게 내가 쓸까? 아니면 그 용어를 좀 풀어가지고 핵심적인 용어로 전달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령 제시문에서 이거 누가 봐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사회보다는 개인이 우월하다는 시각이 분명히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유의사항에서 뭐가 나와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나타낸 글들 중에서 제시문 가는 이따위로 나온다면 가의 내용은 사회 명목론적 시각인데 어떻게 용어를 정리하는 게 좋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의미로 독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사회 명목론의 관점은 사회랑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하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넘어가셔가지고 3쪽에는 뭐 그거에 관련된 자 제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라번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계약설만 제대로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읽을 자료로 사회계약론자들의 사고와 그 다음에 이론 체계를 일단 알려드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공부해가지고 오실 것. 사회계약설도 인문논술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죠? 사회계약이 뭐야? 옆에다 하나만 더 체크하신다면 국가 탄생설이에요. 야,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 동양에서 국가 탄생설은 여러 이론들이 있겠죠. 농업에서부터 시작됐다 뭐 등등의 이론도 있고요. 마르크스 이론대로 한다면 자, 계급투쟁을 일종의 국가 탄생설로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서양에서 가장 우월한 국가 탄생 이론은 바로 사회계약설이에요. 개인과 개인의 계약관계처럼 국가 탄생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런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계약설 밑에 설명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17, 8세기 역시 시민혁명기 때 나왔던 이론이죠. 사회계약설은 말 그대로 계몽학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의 논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게 홉스, 로크, 루소예요. 그죠? 제시문에서 가장 인문논술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학자들이기도 합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 나중에 제시문 하나 따올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리바이어던. 군주,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구성을 얘기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표지가 근데 책을 원본을 보면은 되게 짧아요. 리바이어던은 말 그대로 그냥 깊이 있다라고 얘기하보다는 뭐 홉스 자체가 원래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 책자가 팜플렛 수준을 좀 넘어간 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죠? 당대 영국이 왕당파랑 그 다음에 시민들의 대표적인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어지러울 때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긍정적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잔혹한 모습도 많이 보고 왜 이때 태어났던 인물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뉴턴이에요. 그죠? 뉴턴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사회 혼란성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안정을 찾을까의 논리에서 나왔다고. 자연과학과
자, 인문사회과학이 분리되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니면 이때 나왔던 홉스나 자, 시대적 배경을 타고 나서 나왔던 이론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표현을 뭘 썼습니까?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건 이런 논리와 더불어 로크는 자유론을 일단 근거로 하는데 역시 제시문을 제대로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존 로크와 밀턴 이런 학자들이 자, 언론의 자유에 기반이 됐던 책들을 꽤 많이 썼어요. 그죠? 자유론은 로크의 대표적인 책인데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서 언론의 자유의 의미까지 같이 확장해가지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루소야 너무 많은 일단 책을 썼죠. 사회개혁론을 이 양반이 대표적인 주조로 꼽힐 정도로 이 세 명의 학자에 대한 성향을 제가 나중에 제시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는 이. 두 번째가 사회 실제론이죠. 이번에는 집단을 강조하는 논리 구조입니다. 사회 명목론과 정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는 건 쉽고요. 관련 학설 이것만 체크하시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많이 인용되는 학자가 누구냐면 자, 누구겠습니까? 스펜서 같은 학자들이 있어요. 스펜서. 그죠?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유기체론. 대표적으로 스펜서 이론이 가끔 소개되기도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이론이에요. 그죠? 제국주의의 기반이 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다 암기하시면 좋지. 여러분들이 어차피 NIT 그 과정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일련의 과정에서 상식적 파트가 너무 중요하게 됐으니까 가급적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기계론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기계론적 인간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군지 아시죠? 데카르트 같은 인물입니다. 뭐 일단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요 이론이었고, 자, 그러면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있다고 이제 됐어요. 이론 몇 개의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아셨어요. 사회 명목론이 강조되거나 또는 사회 일조, 실제로만 강조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야. 그죠? 요거는 크게 체크하셔야 돼요. 간단하지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걸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비판 의식을 이렇게 자,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도대체 감을 못 잡겠는데요. 4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의 인권과 사회 이익이 충돌할 때 뭐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요게 바로 예시 문제,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자, 드러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1인 가구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가족의 범위에서 가구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1인은 가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족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논리에서 본다면 1인 가구는 혼자 욜로가 요새 많이 유행하지만 혼자 사는 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증가할 때 여러분들 요새 비혼주의자들 많잖아요. 그죠? 자,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아마 그렇게 추구할 텐데 이런 1인 가구들이 막 증가하는 현상을 사회적인 이런 현상과 맞물려 떨어질 때 어떻게 봐야 돼? 이게 사회 현상이야? 자, 보시면 긍정적이면 이래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제가 부러운 게 이거죠. 그죠? 부정적이면은 뭐죠? 사회적 관계성이 자꾸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 공동체 책임의식이 떨어지죠. 사회 발전에 지장이 있겠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인 가구를 하나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사회야 개인이야 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아주 단순한 소재인데도 이해되시죠? 이러면서 기본적인 일단 여러분들이 사고체계를 만드시면 좋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파생 문제 또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드러내실 게 뭐냐면 출산율 저하 문제. 제시문 그렇게 주어지겠죠. 멜더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밑에 쫙 깔아주고 자 결론은 출산율 저하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야.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개인적 시각으로 푸시겠어? 아니면 사회적 입장에서 푸시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멜더스의 그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쭉 나오고요. 인구의 뭐 이런. 근데 그 밑에 A 이렇게 되는 거지. 제시문 가에서는 A, B로 나눠가지고 멜더스 논리를 그려준 다음에 그다음 밑에는 어떤 이론을 일단 어떤 그 근거를 주냐면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서 보도된 걸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근거로 해서 자 사회 명목론적 입장과 그다음에 사회 실제론적 입장의 제시문을 이렇게 두 개를 그러니까 토탈 3개의 제시문이겠죠? 한 제시문은 2개의 자료가 들어가 있지만 그럼 이걸 통해서 가나를 근거해서 일의 현상을 해설하라. 설명하라. 이런 구조 나오면은 실제론적 입장에서 저출산과 인구 폭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럼 기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대비해서 써야 되느냐가 재심은 나와 다를 평면적으로 쓰지 마시고 이거 실제론적 시각이야. 그리고 이거는 명문론적 시각이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비판 구도가 조금 더 간결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쓰는 방법론으로는 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